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라임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서 검찰 수사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며 적극 협조를 지시했습니다. 검찰 인력도 추가로 투입돼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국의 핵으로 떠오른 정관계 로비 의혹, 쟁점과 여야의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옵티머스 사태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검찰이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금융감독원 전직 국장을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검사 5명을 포함한 수사팀 증원을 승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잇따른 사모펀드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에 성역 없는 수사를 주문했습니다. 청와대는 라임 사태와 관련해 이강세 전 대표가 출입한 기록을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만덕동의 요양병원에서 직원과 환자 5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동일 집단 격리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부산시는 인력을 총동원해 직원의 동선을 추적하는 한편 시내 유행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난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정부가 8차 부동산 점검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가격 상승 요인을 면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소득 기준을 20-30%포인트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오늘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고 정의선 수석 부회장을 회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정몽구 회장은 명예회장으로 추대됐습니다. 총수가 20년 만에 교체되면서 본격적인 3세 경영이 시작됐습니다. KTX 승무원 채용을 담당하는 코레일 관광개발이 승무원 양성을 위한 온라인 강의에서 피부 상태나 체형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해서 논란되고 있습니다. 코레일 측은 지난해에도 승무원의 화장법까지 규정에 담아서 성차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다시 두 자릿수로 떨어졌지만 부산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나와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부산 만덕동에 있는 요양병원인데요. 하루 만에 확진자가 52명이 나와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번 환자 한 명은 숨진 뒤에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상은 기자. 네, 부산 해뜨락 요양병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확진자가 52명, 대규모로 나왔습니다. 지금 환자들은 어디로 이송됐습니까? 네, 오후 1시가 넘어서부터 구급차들이 도착해 확진자들을 외부로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의료원과 부산대병원으로 이송을 하는데 격리 치료가 가능한 곳으로 환자를 옮기는 겁니다. 이곳 해뜨락 요양병원에서는 하루 사이에 확진자 52명이 나왔습니다. 환자가 42명, 병원 직원 10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제 이 병원 50대 간호조무사가 확진 판정을 먼저 받으면서 방역당국은 이 병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환자와 직원 등 261명을 검사한 결과입니다. 집단 감염이 확인됨에 따라 부산시는 해당 병원을 동일 집단 격리하고 확진 판정을 받은 병원 내 환자 전원을 부산의료원 등 외부로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조사 과정에서 이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 한 명이 이틀 전인 지난 12일에 숨진 걸로 파악이 됐는데 사후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병원은 요양병원의 특성상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가 대부분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지난 3월부터 면회와 외출이 전면 통제가 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 내 환자를 통한 바이러스의 외부 전파는 없었을 거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감염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접촉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 감염이 확인될 개연성이 있습니다. 요양병원이 있는 부산 만덕동은 동 단위로 방역을 강화하는 핀셋 방역이 이뤄진 곳이죠. 후속 조치가 마련됐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부산 만덕동에서는 식당과 목욕탕 등에서 확진자가 속출을 한 곳입니다. 이 때문에 앞서 부산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동 단위로 집합 제한 명령을 내린 상태였는데 안타깝게도 이번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오전 긴급 대책회의를 연 부산시는 부산 지역 내 모든 요양병원 168곳과 요양시설 115곳, 주야간 보호시설 201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특별 점검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만덕동 내 요양병원 11곳에 대해서는 전수로 진단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애초로 내일까지였던 만덕동의 집합 제한 명령은 이번 사태에 따라 2주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만덕동 해뜨락 요양병원 앞에서 YTN 최상은입니다. 부산 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자 방역당국이 선제 조치에 나섰는데요. 수도권에 있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종사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노인 주간보호시설 이용자와 정신병원 종사자도 전수검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종균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부산에 이어서 이제 수도권의 요양병원에 대해 정부가 전수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은 수도권입니다.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종사자 전수검사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 수도권에 있는 노인시설과 정신병원 종사자, 노인주간보호시설 이용자도 선제적으로 전수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수도권 대상자 수는 약 16만 명인데 중대본은 전국적인 전수검사는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요양시설 입원자와 종사자를 검사했을 때 어제는 음성이지만 며칠 후 양성이 될 수가 있고 매일 검사를 하지 않는 한 감염자를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현재 전국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신규 입원 환자는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지만 종사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 종사자는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 출입이 제한되고 집에서 쉬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또 현재 코로나19 방역의 우선 과제로 단풍 방역을 꼽았는데요. 가을철 여행 방역 대책이 나왔다고요? 네, 가을 단풍철을 맞아 인파가 몰리는 관광지를 중심으로 감염 확산이 우려되자 정부는 단풍 방역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선 단풍 절정기인 이번 주 토요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한 달을 방역 집중 관리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국립공원과 자연휴양림, 수목원, 사찰 등이 대상입니다. 우선 관광버스의 경우 탑승객 명단을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버스 내에서 춤이나 노래를 할 경우 사업 정지 등 처벌을 엄정히 할 예정입니다. 또 주요 탐방 지점에 출입 금지선을 설치하는 등 밀집도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주요 휴양림과 수목원은 사전 예약제를 실시하고 적정 이용자 규모를 조정 운영합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가 다소 줄어서 다시 두 자릿수대로 떨어졌는데요.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수준이죠. 네,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84명입니다. 전날보다 18명 줄었는데 누적 확진자는 24,889명이 됐습니다. 국내 발생이 53명, 해외 유입이 31명입니다. 국내 발생 지역별 현황을 보면 서울이 23명, 경기 15명, 인천 8명 등 수도권에서만 46명이 발생했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는 이틀 연속 3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해외 유입 31명 가운데 14명은 입국 검역 단계에서 나왔습니다. 어제는 미국에서 입국한 주한미군 13명이 평택에서 확진된 영향이 컸습니다. 사망자는 4명 늘어 누적 사망자는 438명입니다. 오늘 낮 12시 집계에서도 서울 영등포구 지인 모임 관련 10명, 경기도 동두천시 친구 모임 관련 5명 등 소규모 모임 관련 확진자가 추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1단계로 하향한 지 사흘이 지났지만 방심하면 언제든 대규모 유행이 퍼질 수 있다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화이팅 김종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30% 수준인 프로스포츠 관중 입장을 다음 달에는 5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다만 코로나19와 관람질서 안정화 추이에 따라서 관계기관 협의를 거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또 입장 시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 전좌석 지정좌석제와 전자 출입명부 작성, 관중석 취식 금지와 육성 응원 자제 등 방역 지침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방역 조치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2달 만에 정상 영업을 할 수 있게 된 영업장들이 많은데요. 뷔페 식당도 그 가운데 한 곳입니다. 가봤더니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음식을 가지러 갈 땐 비닐 장갑을 끼고 식사를 안 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수시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네, 저는 지금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한 한식 뷔페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점심시간이 지나서 이용자들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방역 수칙은 어떻게 지켜지고 있습니까? 네, 손님이 북적이던 점심시간이 끝나고 이곳은 한산한 분위기를 다시 되찾아왔는데요. 이렇게 대부분 식사를 천천히 하면서 가족들이나 친구들끼리 대화를 하려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서로 테이블 하나 정도씩 거리를 두고서 앉아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렇게 고위험 시설이기 때문에 서로 1, 2m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는 방역수칙에 따라서 자리를 배치받았기 때문입니다. 영업장 규모상 테이블 간격을 유지하기 어려우면 서로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좌석을 한 칸씩 띄어서 이용해야 합니다.
있습니다. 이곳 뷔페에서 음식을 가지러 나올 때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공용 집게를 사용할 때 손을 소독하거나 비닐 장갑을 착용해야 한다는 규칙은 익숙지 않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안내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의 손이 닿는 물건을 통해 바이러스가 옮겨갈 가능성이 있어서 만들어진 수칙입니다. 음식을 담으러 가서도 서로 1m 이상 거리를 두는 건 필수입니다.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이 적용돼 뷔페나 노래 연습장을 포함한 집합 제한 시설 12종에서는 각각 정해진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요. 지금은 계도 기간이지만 다음 달 13일부터는 위반 사례엔 이용자 10만 원, 관리자에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식사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는 것은 예외 사례로 분류되기 때문에 방역 수칙 위반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감염을 최대한 막기 위해 식사 전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짧은 담소를 나눌 때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중위험시설인 식당이나 카페에서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한 한식 뷔페에서 YTN 정윤우입니다. 국회에서는 옵티머스 의혹의 핵심으로 불리는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 사건에 정관계 인사들이 관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대근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죠? 네,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국회 정무위는 어제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국민의힘 성일정 의원의 합의를 거쳐 이 전 행정관 등 증인과 참고인 8명을 추가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행정관은 오는 23일 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 증인 자격으로 출석할 예정인데 실제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전 행정관은 옵티머스 회사 지분 9.85%를 보유한 주요 주주인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하면서 주식을 차명 전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전 행정관은 청와대 행정관으로 자리를 옮기기 전 한국농어촌공사 비상임이사로 재직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농어촌공사가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하는 과정에 이 전 행정관이 연루된 거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 행정관의 남편은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내이사 윤모 변호사로 윤 씨는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금융사를 속일 때 사용한 문서 위조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옵티머스 사태를 권력형 비리로 규정하고 잇따라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남동발전과 관련한 의혹을 내놨다고요. 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남동발전이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와 만나 해외 발전소 개발 사업을 논의한 뒤에 2주 만에 5,100억 원대 사업에 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업에 비해 내부 승인 속도가 빠른 만큼 윗선 개입을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의원이 남동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는 지난 3월 13일 남동발전 해외 사업 관계자 2명과 만나 바이오매스 발전 사업 업무를 한 것으로 나옵니다. 남동발전 측은 당시 태국 바이오매스 발전소와 우드펠릿 수입 관련 협의를 했다고 의원실에 설명했습니다. 이후 같은 달 31일 남동발전 사업선정위원회는 이 사업에 적격 판정을 내렸고 9월엔 현지 개발사와 사업 추진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검찰이 입수해 조사하고 있는 옵티머스 내부 문건에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문건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출신인 이현재 고문의 추천으로 남동발전과 추진하는 바이오매스 발전소 프로젝트의 투자가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의원은 그런 만큼 사업이 이례적으로 신속히 진행된 배경에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철저히 수사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남동발전은 옵티머스 대표와 회동은 사업개발사의 금융권 지분 참여자 모집 과정의 일환으로 단순한 사업 설명 자리였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찰이 확보했다는 내부 문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며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와 협의하거나 옵티머스와 해외 발전 사업을 같이 추진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것과 관련해서도 야당의 질책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농어촌공사가 제안서를 받은 당일 혹은 하루 만에 펀드 투자가 결정됐다며 외압에 의한 묻지마 투자를 한 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공세도 강화하고 있는데요. 최영도 원내대변인은 오늘 오후 브리핑을 통해 여권 실세들의 라임 옵티머스 연루 의혹을 다룰 권력형 비리 게이트 특별위원회를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특위는 삼선 유이동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정무위, 법사위 경험이 많은 의원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의 이딴 의혹 제기에 대해 민주당은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는데요.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제1야당이 오로지 여권 인사와의 연루설만을 부풀리며 국감을 허송세월하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사모펀드 부실 관리 감독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감에 충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대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옵티머스 라임 사태와 관련한 검찰 수사에 성역이 있을 수는 없다며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청와대도 검찰의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선기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그동안 청와대가 옵티머스나 라임 사태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말을 아껴왔는데요. 문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내렸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이 옵티머스나 라임 문제와 관련해서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지시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강 대변인은 이에 따라 청와대는 라임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이 출입 기록 등을 요청하면 검토를 한 뒤에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통해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출입 기록을 요청한 데 따른 겁니다. 앞서 청와대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와대 출입 기록은 제출할 수 없다고 검찰의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문 대통령의 지시로 자료 제출 쪽으로 입장을 전환한 겁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그러나 검찰에서 요청했던 CCTV 자료는 존속기한이 지나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강기정 전 수석을 만나기 위해 청와대에 들어온 지난해 7월 당일 CCTV 화면은 이미 보존 기간이 끝나서 협조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미 강 전 수석이 이 전 대표와 청와대에서 만났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 만큼 CCTV 존재 여부가 크게 의미 있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그러나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옵티머스 주식을 차명 보유하고 있다가 문제가 불거진 뒤 사표를 낸 이모 전 행정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 인사 검증 문제에 대해서는 확인해주기 어렵다며 이 전 행정관이 어떤 경로로 청와대에 근무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 행정관이 오는 23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여야 합의로 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의혹 해소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청와대 입장입니다. 그동안 옵티머스나 라임 관련 수사에 실체가 없다는 입장으로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청와대가 문 대통령의 지시로 공식 입장을 내고 검찰 수사에도 협조하기로 한 만큼 관련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홍성기입니다. 검찰이 옵티머스 자산 운용 측에서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금융감독원 전직 국장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에 나서면서 로비 의혹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의 수사팀 증언 요청을 검토해서 금융회계 전문검사 등 검사 5명 파견을 승인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정관계 로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제 본격 수사에 나섰는데요. 첫 수사 대상이 금감원 전 관계자죠? 네,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직 국장을 지내고 지금은 퇴직한 윤모 씨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어제 윤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어서 윤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를 조사하면서 몇 년 전 윤 씨에게 현금 수천만 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윤 씨가 김 대표에게 돈을 받은 대가로 펀드 스탁사인 하나은행 관계자 등 금융계 인사들을 연결해 준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 조사에서 윤 씨에게 옵티머스 측에 돈을 받게 된 경위와 추가 로비 대상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씨는 다른 금품 수수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했는데요. 재판이 끝난 뒤 옵티머스 의혹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서둘러 법원을 떠났습니다. 윤 씨에 대한 수사를 시작으로 옵티머스 펀드 환매 사기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로비스트로 지목된 인물들과 하나은행 간부 등 금융계 인사들에 대한 소환도 차례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최근 수사팀을 대폭 늘리라고 지시하고 법무부에도 증언을 요청했는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늘 검사 파견을 승인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앞서 국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수사팀 증원 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법무부는 오늘 오후 금융회계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검사 5명을 파견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조사국 출신으로 회계사 자격을 지닌 금융회계 전문검사 1명과 국정농단 사건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 권력형 비리 사건 수사 경력을 갖춘 검사들 4명이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향후 수사 진행 상황과 일선 검찰청의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 추가 인력 파견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윤석열 총장은 수사팀이 자체적으로 요청한 검사 4명 파견 요청을 승인해 법무부에 건의한 데 이어 수사팀 규모를 대폭 증원하라고 최근 추가로 지시했는데요. 서울중앙지검과 협의를 거쳐 이들 5명에 대한 파견을 승인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펀드 사기 의혹에서 파생된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정관계 인사들 가운데 어디까지 수사가 확대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이번 사건은 이게 주가 조작과 보좌관 은행의 사유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일단 그거가 되면은 일단은 이업주 문제는 끝나는 거네, 그죠? 김광문 씨로. 네네. 잘 됐네요. 예. 이 장관 제가 월요일 날 4시에 만나 있거든요. 네네. 괜히 뭐, 지금 부탁할 필요가 없잖아, 그죠? 네네, 맞습니다. 아, 다음 주 금강원 가는데 거기서 뭐, VIP 대접해준다고 차번호를 알려줘요. 네, 옵티머스와 라임 관련 이 로비 의혹 이번 국감에서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죠.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이모 씨가 이제 국감 증인으로 채택이 됐고요. 지금은 이제 출석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관련 언급을 자제했던 청와대 문 대통령의 지시로 적극 협조 입장을 밝히면서 검찰 수사도 지금 급문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김병인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어제죠 국회 정무위가 이 옵티머스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증인 채택에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증인이 누구냐 하면 전직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인데요. 이 옵티머스라는 이 자산운용의 이사를 지낸 윤모 씨의 부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핵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는데 자, 어떤 인물인지 간단히 우리 김병민 비대위원이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텐데 처음에는 여기에 이사를 지냈던 윤모 변호사의 부인으로 알려져서 좀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네네. 근데 알고 보니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재임하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이 옵티머스의 지분 10% 정도 가량을 보유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옵티머스의 지분을 실제 갖고 있었던 인사기도 하고 네. 옵티머스가 투자한 페이퍼 컴퍼니 대주주로도 있었던 인사이기 때문에 단순히 윤모 변호사의 부인 이상의 심각한 상황으로 뭔가 이 문제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갖고 있는 것이고요. 예. 더불어민주당과의 핵심적인 인연의 과거의 연결고리를 거슬러 가면 과거 국정원 직원에 대한 감금 사건으로 세상이 뜨거웠을 때 이 더불어민주당 핵심 정치인들의 변호를 맡았던 인사기도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 정계 쪽의 인사들과 많은 네트워크를 가지면서 청와대에 들어간 것 아니냐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증폭되고 있어서 네. 아마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면 옵티머스 사태에 대해서 보다 관련된 내용들을 한 걸음 더 들여다볼 수 있는 핵심 키를 쥐고 있는 인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조성호 부대변인님. 예. 자, 변호사이시도 아닌데요. 네네. 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예. 이분이 현재 이렇게 서로 간의 관련자들 진술이 좀 불일치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윤모 변호사가 그 옵티머스에 이사를 지냈고, 그다음 김지현 대표가 따로 이제 그 회사의 대표로 존재하는데, 예. 윤모 변호사의 그러니까 본인의 주장은 본인은 그냥 그 이사의 한 명에 불과하고 네. 실질적으로는 김 대표가 전부 다 이 옵티머스 사기
펀드 판매의 설계와 판매를 주도했다는 입장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모 변호사 이분도 물론 행정관이자 변호사인데 네네. 이제 변호사 부부죠. 이제 연선 동기 부부인데. 아, 그렇군요. 네, 연선 예, 동기입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의 이 전 행정관의 입장도 그 지분 9.8%를 보유하고 있는 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을 뿐이지 내 지분이 아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지분도 원래 자기 지분이 아니었다. 그렇습니다. 이게 예. 김재현 대표의 그 지분이고 그 지분을 자기가 그냥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을 뿐이다. 예.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여한 바 없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 뭐 그리고 그 이외에 또 뭐 세틸리언이라고 또 이제 그 중간에 끼어 있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네. 그 회사의 50% 지분을 또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예. 그 지분 또한 마찬가지로 그냥 차명으로 이름만 빌려줬다가 청와대 행정관으로 들어가면서 지분을 정리했던 것이지 예. 본인이 실제로 보유했던 지분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국감 증인으로 출석을 하겠네요. 예, 일단은 예. 채택이 되면 당연히 뭐 출석이 의무가 있으니까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출석을 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야당에서는 이 옵티머스 이사의 부인이 들어간 것 자체에 대해서 일단 의혹을 지금 제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일단 민정수석실에 있는 민정비서관실에 행정관으로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민정수석 하면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상황들처럼 대한민국의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예. 특히나 금감원이라든지 지금 현재 옵티머스 관련돼서 심각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곳에 대해서 뭔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이 민정수석실에 들어갔던 배경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데요. 예. 우리가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듯이 애석하게도 이 행정관이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던 기간 동안 검찰 금융감독원에 대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이 특별 감찰이 나가기도 했었고 예. 그리고 검찰에서의 증권 범죄를 수사하게 되는 그 기관들을 좀 어느 정도 무력화시키는 상황들까지 나타났기 때문에 이 네. 이전 행정관과 연관지어져 있는 혹시나 권력형 범죄에 뭔가 단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예. 저는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얼마 전까지 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옵티머스 사태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처음 각인되기 시작했던 것이 이혁진 전 대표, 과거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서초갑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던 정치인이 대표를 했었던 사건인데 어느 날 유야무야 횡령 사건으로 문제가 수사가 되고 있는 과정에 외국으로 떠나버리게 됩니다. 예. 그게 2018년도의 일이거든요. 네. 그 뒤로부터 이 옵티머스 사건 하면은 사실 정치권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데 옵티머스에 관련된 지분들을 10% 가까이 갖고 있는 인사를 청와대 인사검증을 하면 충분히 검증이 가능할 건데 예. 왜 구태의 오해를 살 수 있는 민정수석실의 행정관으로 발탁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일단 전제돼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 자, 지금 지난해 10월 네. 그러니까 이 옵티머스 사태가 본격적으로 좀 불거질 그때쯤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들어간 거예요. 네. 그리고 올해 6월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고 수사가 진행이 됐지요. 그래서 대표인 김재현 대표가 구속이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그만둔 겁니다. 네. 그래서 야당에서는 왜 하필 그때 청와대에 들어갔느냐? 혹시 로비의 통로가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기에는 너무 근무 기간이 일단 짧고요. 근무 기간이 짧다. 예,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한 8개월 정도 근무한 그렇네요. 상황입니다. 예. 그다음에 행정관이라는 자리가 아까 네. 말씀하셨듯이 민정수석실이라는 곳은 이 청와대 내에 전체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자리고 물론 그 의혹을 가질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금감원이라든가 검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 다 정보를 취합하고 보고를 받고 일정 부분 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가질 뭐 여지는 있겠지만 예. 행정관이라는 자리가 지금 뭐 이렇게 야당에서 의혹을 제기하듯이 뭐 검찰의 수사에 직접 아니면 검찰의 조직 개편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정도의 자리 수준이 아니거든요. 예. 적어도 그러니까 행정관 수준이라면 그냥 이제 본인이 맡은 역할 내에서 정보를 취합해서 보고하고 그다음에 그 지시 상부로부터 어떤 아주 구체적이고 그다음에 중요한 의사결정이 내려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집행하는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이 그 분이 어떤 현재 수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는 현재까지는 좀 과한 추측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나친 추측 아니냐 예, 이런 그렇습니다. 이제 주장입니다. 자, 이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서는 워낙 이제 관련 인물들이 많아서요. 저희가 이제 그래픽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 그래픽 있으면 좀 보여주세요. 네, 저 옵티머스 사태 이제 주요 인물 관계도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이제 김재현 대표가 지난 6월에 이제 구속 기소됐고요. 거기 옆에 보면은 이제 이모 씨가 있고 윤모 변호사가 있는데 이 윤모 변호사의 부인이 이제 앞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청와대 전직 행정관입니다. 이모 씨입니다.
그런데 이 행정관이요. 이 직전에 농어촌 공사 비상임 이사로도 재직을 했는데 이때 이 농어촌 공사가 옵티머스 펀드에 30억을 투자해서 또 손실을 봤대요.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청와대가 인사검증에서 좀 소홀했던 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예, 인사검증에 소홀했다는 뭐 야당이라든가 국민들이라든가 언론의 예. 지적은 이릉타당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 아까 김병민 비대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때 당시 그 이전부터 약간씩 이 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존재에 대한 논란들이 조금 있었던 상황인데 예. 그 이른바 관여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의 배우자 예. 분이 그리고 심지어는 지분도 실제로 어찌됐든 차명 보유라고 본인은 주장하고 있지만 명의상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예, 명의상 그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분을 그런 식으로 이게 청와대 행정관 더구나 민정수석실에 이렇게 채용한 부분에 대해서 예. 좀 아쉬움이 남는데요. 예. 근데 이 농어촌 공사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비상임 이사로 계셨다는 건데 네네. 뭐 비상임 이사로 뭐 실제로 활동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냥 회의 참석해서 그 회의에 대한 안건 올라온 거 잠깐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회의 수당 받고 그다음에 가부만 결정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많아봐야 그렇게 참석하는 그런 아주 특별히 역할이 없는 자리입니다. 근데 네. 그런 자리에서 비상임 이사가 이 투자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을 했다? 이 부분은 조금 과한 생각이시고요. 예. 이뿐만 아니라 이 농어촌 공사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한 공공기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 부분은 이 공공기관들이 어떻게 이 옵티머스라는 펀드 판매가 공공기관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네. 그 부분을 중심으로 봐야지 이 행정관만 놓고 보게 되면 많은 부분들을 오히려 놓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금융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방위 로비가 펼쳐지는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봐야지 예. 오히려 이렇게 30억 굉장히 적은 금액이에요. 전체 그 옵티머스 펀드에서 공공기관들이 투자한 투자액에 비춰봤을 때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접근해서 볼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도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투자는 이제 했어야 되는데 이제 손실을 봤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 예. 부분에서 어떤 외부의 어떤 영향력이 있었는지는 한번 철저하게 수사를 통해서 검증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이 공공기관이 이렇게 허술하게 투자했다면 그 투자 프로세스 자체도 문제인 것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예. 그게 아니더라도 그게 아니고 어떤 외부적인 압력이나 어떤 외부적인 영향력이 작용했다면 그 부분은 반드시 이제 수사로서 밝혀서 뭐 그 책임 있는 사람들은 그에 상응한 법적 책임을 예. 추궁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엄정한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옵티머스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청와대 행정관은 이제 출석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제 증인으로 출석하면 좀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어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이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건과 관련해서 약간 조작된 느낌이 있다라고 했거든요. 어제 국감에서의 발언 내용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펀드 하자 치유 관련이란 문건 보셨습니까? 얼핏 봤습니다. 얼핏 봤습니까?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이걸 보고 금감원의 수장으로서. 저는 약간 좀 조작되어 있는 문건이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진실이 없다는 진실성이 좀 낮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일부는 또 진실인 것 같고 없으십니까? 그 문건을 100% 부정하기는 어려울 테니까. 네네. 네. 자, 이 하자 치유 관련 문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현 대표가 지금 구속 수감됐죠. 김 전 대표가 초안을 작성한 그런 문건으로 알려져 있고요. 저희 YTN도 일단 이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저 문건인데요. A4 용지 한 6장 정도 분량되는데 펀드가 하자가 나서 그 하자 난 것을 치유하는 방법에 대한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문구가 이렇게 자세히 적혀 있는데 일단 이 문건에 대해서 윤석헌 금감원장은 해당 문건이 약간 조작된 느낌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김병민 비대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해당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관련된 문제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대응하기 위한 문건이기 때문에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작성됐을 가능성도 있죠.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완전히 허위로 작성했을 가능성 또한 상당히 낮다고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녹취에서 실제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내용을 보지만 100% 또 허위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문건에 등장하고 있는 적어도 과거에
고위공직으로 활동했거나 대한민국의 공인으로서 정치에 몸을 담고 있는 인사들 입장이라면 대한민국 국민들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펀드 사기 사건의 핵심된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아니라면 더 자신 있게 나와서 수사를 요청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이러한 내용들이 아직 명확하게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너무나 얽혀져 있는 사람들이 방대하다 보니까 검찰이 수사에 조금 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커지고 있고요. 비단 이것은 야당이 정치 공세를 통한 것이 아니라 경제정의 실천연합 같은 경실련, 이제는 참여연대까지 나서서 성역 없는 수사가 필요하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검찰은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가 등에 대한 목소리들이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여권에서 대응하고 있는 방식으로는 이거 제대로 된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정치 공세다 등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특히 고문 등으로 나왔던 인사들과 또 관련됐던 내용들의 실질적인 상황들을 분명하게 검증하기 위해서 정치권, 특히 여권에서는 보다 선제적으로 나와서 특검 등 수사를 받기 위한 노력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문건과 관련해서는 이제 여권에서는 지금 좀 허위다 이런 의견들도 있고요. 지금 추미애 장관 아예 허위다 이렇게 국정감사에서 얘기한 거죠. 예, 그 진실성이 낮아 보인다 뭐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한 건 맞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말씀하셨듯이 어떤 100% 허위에서 이렇게 어떤 문건을 작성할 가능성은 없죠. 오히려 이제 사실관계가 드문드문 섞여 들어가는 허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어찌됐든 그 서류의 자체의 목적을 달성하겠죠. 왜냐하면 이걸 누군가가 믿어주라고 만든 문서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용을 보면 이게 딱 정확히 검찰 수사나 향후 어떤 법적 조치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것인가는 대응 전략을 짠 문서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문서를 통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검찰과 경찰을 검찰 수사에 대응하고 금감원 조사에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약간의 허장성세, 뭐 예를 들면 유명인들을 끌어들인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함으로써 이제 자신의 어떤 보호막이라든가 보호방패로서 활용하기 위한 그런 근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 부분이 좀 과장됐거나 내용이 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일정 부분 확인돼서 그 부분이 좀 허위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문건 전체가 지금 뭐 허위일 가능성보다는 부분적으로 좀 과장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좀 따져봐야 될 사실 여부를 따져봐야 될 내용이 많다라는 내용.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작성됐을 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그 윤모 변호사죠. 윤모 그 이사 중에 그러니까 옵티머스 이사였는데 윤모 변호사와 김재현 대표 사이가 그다지 나쁘지 않은 관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요 대응 전략에 따르면 윤모 변호사가 본인이 이제 다 모든 걸 뒤집어 쓰고 가면 이제 김재현 대표가 밖에서 이제 여러 가지 작업들, 뭐 변호사 작업을 통한 거나 뭐 아니면 여기 문건에 등장하는 것처럼 뭐 유력 인사들을 통해서 줄을 댄다거나 그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하고 그래서 금감원 조사부터 차근차근 그 범위를 축소시켜 무마해 나가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일정 부분 펀드에 또 수익을 발생시켜서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으로 하면 이제 충분히 좀 대응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자고 했다가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실제 진행 방향은 나중에 또 김재현 대표가 이 문건의 내용과 다르게 윤모 변호사한테 약속한 부분들을 이행하지 않고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 서로 간에 이제 어떤 갈등이 생기면서 윤모 변호사가 이 부분을 다 공개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 내용의 문건에 나오는 내용 중에 어떤 유력 인사와의 어떤 로비라든가 유력 인사와의 관련성에 관련된 부분은 김재현 대표 본인이 한 진술 내지는 본인의 어떤 과장 허장성세,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 자신 있는 모습을 윤모 변호사에게 보여줘야 윤모 변호사가 그걸 믿고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인 비대위원은 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 6장의 이 문건에서 꼭 밝혀져야 할 대목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일단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핵심 정관계 인사들이 어디까지 연루돼 있는지가 아마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실제 분노하고 있는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사모펀드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나섰더라면 굳이 정말 평범한 일반 서민들이 투자를 통해서 손실을 입게 되는 상황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지금 라임 사태와 옵티머스 사태를 좀 연결해 갖고서도 많이 보도를 하게 되는데요. 라임 문제에서도 바라보듯이 금감원과 청와대 등이 본인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주변인과
그 카카오톡 대화를 나눴던 내용들까지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 금감원이 전격적으로 나서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되는 일들인데 이런 것들을 본인의 영향력아래 두고서 대응할 수 있다라고 자신하게 되는 내용들이 사실상 이런 문건들에 다 녹아들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옵티머스 사건만 하더라도 이혁진 대표의 일 때문에 횡령 사건으로 문제가 커졌다면 이 횡령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수사하고 두 번 다시 펀드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나서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 예. 버젓이 NH투자증권 등을 통해서 안정적인 투자에 대한 이유를 보장할 수 있다는 뜻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 그렇다면 어떻게 대한민국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지? 뭔가 거대한 권력이 개입된 것 아니야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네. 옵티머스의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청와대 행정관의 민정수석실로 들어가 있는가 하면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문건을 통한 의혹들은 계속 커져나가는 거죠. 네. 그리고 적어도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수사가 들어간 지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없는 상황.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에 있는 수사 능력이나 수사의 객관성을 바탕으로 국민 앞에 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특별검사 도입 등을 통해서 이 사건을 보다 명명백백히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예, 생각입니다. 지금 야권에서는 이제 특검 도입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문건에 나오는 이제 여권 인사들은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네.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부인했고 오늘 또 부인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정치 검찰 또 악의적인 보수 언론 그리고 국민의힘까지 이렇게 해서 삼자 합작의 결과가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정도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뭐 그 정도로 지금 현재 뭐 내용이 진행되기에 없어서 뭐 예, 굳이 예.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지는 좀 의문인데,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그 얘기의 요지가 뭐 최동욱 전 검찰총장을 통해서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이재명 지사를 만나 이제 뭐 봉현 물류단지라는 그 물류단지 사업에 관련된 인허가를 좀 예. 부탁을 하고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도움받기로 얘기를 들었다. 들었다. 그런 정도의 얘기거든요. 얘기만 그러니까 들었지 뭐 다른 거는 없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그 당사자들이 전부가 다 부인하고 있고 예. 그건 전에 들은 얘기를 자신이 표현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그 예를 들면 최동욱 검찰총장 그 문건의 작성자가 최동욱 검찰총장과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가 만난 모습을 스케치한 게 아니고 예. 전에 들은 이제 뭐 그 최동욱 검찰총장 측으로부터 그런 내용을 전해 들었다는 식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신빙성은 굉장히 낮은 것으로 보이고요. 예. 실제로 이 봉현 물류단지와 관련된 사업 관련해서 특별히 진행된 게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뿐만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여기서 실제로 등장하는 이 사람들이 언급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여당 정치권 내지는 청와대 이쪽 인사들 관련해 가지고는 구체적인 이름이나 그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접촉해서 어떠한 대화를 나눴다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이 아직 전혀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를 들면 권력형 비리라는 둥 아니면은 현재 여권 내지는 현재 검찰의 수사를 맡기는 게 과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그런 건 좀 너무 나간 얘기다. 예. 아직은 이게 정상적으로 수사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초에 옵티머스가 판매가 펀드 판매 자체가 사기성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 사기성을 입증하고 피해자들의 범위를 확인하는 그 수사 작업에 집중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이런 사기성을 띠고 있는 굉장히 부실한 펀드가 예. 어떤 경위로 그 금융위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판매가 된 것인가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수사가 본격 시작되고 있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이 사기성을 띈 이 펀드 그러니까 지금 펀드 이 손실 규모 지금 뭐 1조 원대가 넘습니다. 라인만 1조 6천억 원 그리고 옵티머스 5천억 원 피해자도 지금 수천 명에 달하고 있는데요. 이런 펀드가 어떻게 팔리게 됐는지 또 당시 감독을 한 금융감독원은 어떻게 감독을 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의 녹취가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국감에서 나온 양호 당시 옵티머스 회장의 녹취록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일단 그거가 되면은 일단은 이혁주 문제는 끝나는 거네, 그죠? 금감원 지시로. 네네. 잘 됐네. 예. 예, 이 장관 제가 월요일날 4시에 만나 있거든요. 네네. 괜히 뭐 지금 부탁할 필요가 없잖아, 그죠? 네네, 맞습니다. 그 사정 봐가면서 하면 되겠네. 내일 오시면 제가 회장님께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 금감원 가는데 거기서 뭐 VIP 대접해준다고. 마지막 대목에 나오는데 금감원 가는데 거기서 VIP 대접을 해준다는 말이 나와요. 근데 금감원이 이 옵티머스 회장을 VIP로 대접을 지금 해야 될 상황이었는지 의문을 갖게 하는데요. 이 대목에서 야당은 뭔가
의심이 된다라는 거죠? 네, 조금 과거에 있었던 녹취록이 국정감사에서 이 명확하게 국민들 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 나왔는데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일단 본인 발언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진실성을 규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통화 내용 그대로만 우리가 확인해서 봤을 때는 예. 금감원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펀드의 대표 회장이 VIP 대접을 받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예.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예. 앞서 나온 인터뷰 내용 중에서 그럼 그거가 되면 이혁진 건은 끝나는 거네. 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옵티머스에서의 이혁진 대표가 과거 더불어민주당에 공천을 받고 예. 국회의원 후보에 출마했던 유력 정치인이기도 했었고 또 이 문재인 대선 캠프 등 여러 가지 역할들을 했던 정치인입니다.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옵티머스 펀드가 이런 횡령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국내에서 명확하게 수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해외로 도피해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의 녹취록에서 그거면 끝나는 거네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과연 저간에 도대체 무슨 일들이 있었던 건지 예. 우리는 지금 검찰이 있었던 상황만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금감원 내에서는 또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건지 그런 내용들을 유추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어서 네.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입증이 굉장히 중요해진 지점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김병민 비대위원은 녹취록 앞부분에 나오는 이혁진 건은 끝나는 거네 이 내용을 주목했어요. 그러니까 이 옵티머스 이 자산운용사 설립자 최초 설립자가 이혁진 전 대표였고요. 그리고 이제 경영권 분쟁을 통해서 김재현 대표가 다시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전에 이제 이혁진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횡령 혐의로 검찰에 조사를 받고 있던 중 지금 미국으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때 조사를 철저히 했으면 수사를 했으면 옵티머스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것 아니었느냐라는 의견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으로 남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만약에 일반적으로 좀 걸러졌다면 피해가 확대되는 것 정도는 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예.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펀드 설계에서부터 좀 문제가 많다고 보이거든요. 예. 어떤 법률 전문가 입장으로 봤을 때는 네네. 그런 부분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런 펀드 설계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펀드 상품이 그것도 일반 금융기관에서 판매가 이루어졌는가, 네. 그리고 애초에 허가가 나왔는가, 네. 그런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금융이라든가 일단 이른바 그 금융권 인사들, 특히 현재 문건에서 실명이 확인돼서 역할을 어느 정도 그게 작든 크든 한 것으로 보이는 분들은 지금 다 금융권 관계자들이에요. 네. 예전에 아니면 이현재 경제부총리도 마찬가지시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금융권 관계자들 사이에서 어떤 혹시 로비들이 있었는가, 네. 아니면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했는가,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좀 충분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 지금 뭐 관련 회장들 라임 사태 관련해서 구속이 됐지만 실제로 이 투자 손해 부분 어떤 과정에서 또 이를 무마하는 이 과정에서 권력이 개입했는지 여부도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될 대목이고요. 권력이 개입했다면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개입을 했는지 또 책임자 처벌도 해야 되고 재발 방지책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낸다고 하니까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님 그리고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에 맞춰서 내년부터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별공급 주택의 소득 기준이 완화됩니다. 정부는 서울과 투기과열지구 갭투자 비중이 20%대 수준까지 큰 폭 하락했지만 전세난에 따른 어려움은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3주 만에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는 멈추지 않는 전세값 점검으로 시작했습니다. 참석 장관들은 기존 임차인의 주거 안정 효과는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전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신규로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전세 가격 상승 요인 등에 대해 관계부처 간에 면밀히 점검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5, 6월 50% 수준이던 서울과 투기 과열지구 갭 투자 비중이 9월에는 20% 수준까지 큰 폭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공공 재건축 사전 컨설팅이 지난달까지 강남권과 비강남권, 대규모 소규모 단지 등 총 15개 단지에서 신청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정부 조치도 밝혔습니다.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매수인은
지위 상실과 시세 차익 상실 등 강력한 경제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제도를 개선해 내년부터 소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확대될 주택 공급에서 맞벌이 가구 등 보다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도록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소득 기준을 추가적으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소득이 많은 맞벌이 신혼부부에게도 특공에 청약할 기회를 주기 위해 소득 요건을 민영주택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맞벌이는 160%까지 확대하는 게 핵심입니다. 세전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140%는 월 788만 원, 160%는 월 889만 원으로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 668만 원입니다. 신혼희망타운도 소득 요건이 완화되고 공공분양은 30%를 일반 공급으로 공급하면서 소득 기준을 높였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도 완화됩니다. 공공분양은 우선 공급과 일반 공급 물량으로 나눠 소득 기준을 차별화하고 민영주택은 일반 공급 소득 기준이 높아집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강남 지역 아파트값이 특히 많이 올랐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1993년 이후 서울 주요 아파트값을 분석한 결과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 가장 많이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강남 지역 30평 아파트값이 각각 7.6억 원과 6.3억 원 올라 합치면 14억 원 가까이 폭등했는데 반면 이명박 정부 시절엔 2억 원 하락했고 박근혜 정부에선 3.2억 원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아파트값 폭등한 원인으로는 경실련은 분양가 상한제를 꼽았는데 외환 위기 직후인 2000년과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 이후 강남 아파트값이 각각 9억 원, 또 10.7억 원 올랐고 전셋값도 함께 폭등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아파트 화재에서는 소방관들의 도움으로 희생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는데요. 소방관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피해 주민들의 글이 여러 경로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인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산 아파트 화재 피해 주민들이 머무는 숙소입니다. 주민지원센터가 있는 3층 입구. 여기 게시판에는 화재 당시 자신들을 구조해준 소방관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은 편지가 붙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문을 두드려준 소방관들에게 고마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림까지 넣어 감사함을 전하는 동심도 눈에 띕니다. 이렇게 큰 화재에도 인명피해가 한 분도 없게 잘 구조해 주신 소방관님들에게 편지 같은 양식으로 감사의 마음을 모아봤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시민 모두에게 고마움을 전하려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습니다. 울산 소방본부 홈페이지에는 소방관을 격려하는 편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사의 편지를 들고 직접 소방서를 찾아 고마움을 전하는 시민들도 늘고 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의 인명구조와 화재 진압은 저희 구조대원들의 본연의 임무고 당연한 임무였었는데 그 당연한 일을 한 걸 가지고 이렇게 많은 관심과 또 많은 격려를 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고요. 경황이 없는 피해 주민에게 옷과 신발을 주고 간 이웃 주민의 미담이 SNS에 전파되면서 사랑의 울림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화숙소 제공 논란으로 마음이 무겁다는 화재 피해 주민들. 따뜻한 이웃을 생각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김인철입니다. 이탈리아 리그에서 뛰고 있는 축구 스타 호날두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하루 확진자가 급증하자 영업 제한 등 강력한 방역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김상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가대표 축구 A매치 기간을 맞아 포르투갈 대표팀에 소집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격리됐습니다. 이에 따라 호날두가 스웨덴과의 경기에 출전하지 않는다고 포르투갈 축구협회가 밝혔습니다. 유럽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가운데
영국은 하루 신규 확진자가 전날 대비 3,000명 이상 급증해서 17,000여 명, 신규 사망자는 6월 초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인 140여 명이나 발생했습니다. 러시아와 이탈리아 등도 영국과 비슷한 양상입니다. 러시아의 하루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14,000여 명, 하루 신규 사망자는 역대 최고 수준의 240여 명이라고 AFP 통신이 전했습니다. 이탈리아도 하루 확진자 규모가 1차 바이러스 확산의 정점으로 꼽힌 지난 3월 말 이래 최대인 6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탈리아 당국은 결혼과 장례식의 인원을 제한하고 음식점 영업을 자정까지만 허용하는 등의 규제에 들어갔습니다. Io ho firmato il nuovo DPCM che introduce le nuove misure restrittive, misure che ci consentiranno di affrontare questa nuova fase della pandemia. 이렇게 유럽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과 관련해서 유럽연합 EU 회원국들은 신호등 색깔의 EU 코로나 발병 상황 지도를 매주 발간해서 공통의 검역 조치를 시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미국에서는 33개 주에서 신규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지난달 초 2만 명대였던 확진자가 최근 5만 명대로 늘어났다면서 미국에서 가을철 재유행이 시작됐다고 진단했습니다. 김현근 기자입니다. 미국 위스콘신주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주 전체가 비상입니다.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많은 수준까지 늘었습니다. 입원 환자가 급증하면서 병상도 80-90%가 찼습니다. 4 weeks ago, I had 13 COVID patients in our hospitals. Today, I have 64. That's a 6-fold increase in the number of people admitted. 95% of my beds are full. 주 정부는 부족한 병상을 보완하기 위해 급히 미러키 외곽 박람회장을 야전 병원으로 개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33개 주에서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그 전주보다 늘었습니다. 10개 주에서는 지난 9일 이후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전체 하루 신규 확진자 수도 지난달 초 2만 명 수준이던 게 5만 명대로 올라갔습니다. 미국 베일러 의대 피터 호테즈 대학원장은 앞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우려했던 가을 겨울철의 코로나19 재유행이 시작됐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른 보건 전문가들도 코로나19 환자의 급증으로 병원이 다시 환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Getting to the point where it's going to be full, we have gridlock and we won't be able to take patients in. They'll just be stacking in the ERs. 보건 전문가들은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이어지는 올 겨울이 미국에서 최악의 시간이 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비를 촉구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코로나19에 재감염된 뒤 숨진 사례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CNN 방송은 의학저널 임산 감염병에 게재된 연구 논문을 인용해서 골수암 투병 중이던 네덜란드에 사는 89살 여성이 코로나19에 재감염된 뒤 숨진 사례를 보도했습니다. 이 여성은 처음 확진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가 다시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후 상태가 악화한 지 2주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이 사례를 계기로 첫 감염 후 생긴 면역과 항체의 장기 지속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지역 요양병원 한 곳에서 지금 이틀 사이에 50명 넘는 환자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특히 이 요양병원은 동 단위로는 유일하게 강한 방역 대책이 적용되는 만덕동에 있는데요. 특정 지역사회에 바이러스가 깊숙이 퍼진 게 아닌가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 요양병원에서 50명이 넘는 환자가 나왔는데 이게 추가 지금 검사를 하면 더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1차 검사 결과 예. 그 환자하고 그 직원들 합쳐서 278명을 검사했는데 여기서 이제 환자는 165명 가운데 42명이 나온 거고요. 직원은 11명이 나온 거죠.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지금 그 연령대를 분석해 보면 80대가 29명, 70대가 10명,
60대가 9명.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고 예. 또 중증 환자들이 많습니다. 기저질환 앓는 분들이 많고 네. 치매 환자가 절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의 증상을 얘기하지 못하거나 다른 증상과 겹쳐서 코로나19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지금 한 번 검사로 이 정도가 나왔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고 예. 조만간 다시 2차, 3차 검사를 해서 시간을 두고 검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확진자가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저는 뭐 충분히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 병원은 지금 외부인 출입이 상당 기간 중단됐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감염이 됐을까? 이거를 어떻게 추정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조금 나온 거는 여기 이제 그 사망하신 분이 한 분 계신데요. 사망하신 분이 지난 12일에 사망을 했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로 확진을 받은 그 50대 간호조무사가 지난 7일에 이 사망 환자를 하루 종일 돌봤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발열 증상이 나타났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간호조무사가 10월 7일 하루 종일 사망 환자를 돌보고 8일에 야근을 할 때 스스로 이제 발열을 인지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9일은 한글날이기 때문에 병원이 쉬었고 10일에 가서 검사를 받은 거죠. 그런데 11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또 검사가 안 되고 그래서 12일 해서 13일에야 확진이 된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이 사망한 분도 사망하기 직전에 발열 증상과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망한 뒤에 장례식을 치르려는 과정에서 병원에서 그 유족들을 설득해서 검사를 받은 겁니다. 검사해 보니 확진 판정이 나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순서대로 본다면 사망하신 분이 첫 번째 환자일 가능성도 있고 그런데 사망하신 분은 사실은 오랫동안 알아오셨기 때문에 외부인 접촉이 전혀 없었거든요. 특히 이 병원은 지난 2달 동안은 출입문도 관계자 외에는 드나들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그 외부인 출입을 막았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좀 더 정밀 조사를 하기 전까지는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먼저 확진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감염이 먼저 됐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확진받은 그 53명 전원을 놓고 집중적인 그 역학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이 환자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연세가 많으시고 병이 깊어서 스스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표현을 잘 못 하신다는 것 이런 것들도 상당히 걱정거리죠. 그렇군요. 병원 위치도 지금 눈여겨볼 대목인데요. 이 병원 위치가 만덕동에 있는데 지난달에 이제 환자 발생이 많아서요. 환자 발생이 많아서 동 단위로는 유일하게 이제 집합 제한 명령이 내려진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난달 초, 그러니까 9월 초에 만덕동에 있는 고깃집에서 환자가 나왔는데 처음에는 이제 한두 명 나오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16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근처에 있는 그 그린코아 목욕탕이라는 곳에서 또 환자가 15명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현대 스포렉스 수영장이라는 곳에서 또 확진 환자가 나오고 그래서 지금까지 한 30명 넘는 환자들이 이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난 1일에 2주 동안 이 동만 집합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산시 북구 전체가 아니라 이 동 만덕동만 집합 제한 명령이 내려져서 이곳은 그 소공원 18개가 다 폐쇄가 됐고 뭐 음식점 방역 수칙도 의무화됐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집합 제한 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다시 이 집단 감염이 일어났기 때문에 집합 제한 명령이 2주 더 연장이 됐고요. 부산은 지금 그 부산에 있는 모든 정신병원, 그러니까 그 요양시설, 그다음에 정신병원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요양병원과 만덕동 사이에 뭐 연관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밝혀진 게 없습니까? 아직까지 밝혀지진 않았고요. 지금 한 가지 더 걱정되는 것은 이 그 햇드락 요양병원 바로 길 건너편에 요양원이 있습니다. 같은 재단이 운영하는 햇드락 요양원이라고 있는데 주민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이 두 시설 사이에 교류가 있었다. 근데 지금 이제 오늘 부산시가 밝힌 내용을 보면 그 종사자들이 교차 종사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환자들이나 누군가가 이제 같이 움직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맞은편 요양원도 집단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이 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시급히 검사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 요양시설 이제 계속 확진 환자가 나오면서 이제 방역 당국도 비상에 걸려서 지금 전국적으로 다 실태 조사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전국적은 아니고요. 예. 일단 부산 지역은 하기로 했고요. 예. 수도권 쪽을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 이제 수도권이 아무래도 가장 그 인구가 많고 요양시설이나 이런 것도 이제 많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16만 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16만 명은 그 수도권의 노인 정신병원 종사자. 네. 그 입원 환자들은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요즘에는 입원하기 전에 반드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이 나올 경우에만 입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환자들은 했다고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노인 주간 보호 시설이라고 데이케어 센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는 이용자까지도 다 검사를 해서 수도권 쪽에 16만 명을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검사를 하겠다. 근데 전국적으로 검사하는 부분은 이제 효율성 같은 것을 좀 따져봐야 되겠죠. 예. 그리고 오늘 독감 백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청소년 대상 무료 접종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네. 만 13세부터 18세 사이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 접종이 어제부터 시작됐는데 12세 어린이들, 그 아래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그 전부터 계속 독감 백신을 맞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학생들이 그 예방접종을 못 맞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 제보 내용들이 되게 뭐냐면 어린아이들이 병원에 가면 이제 예방접종을 안 놔준다는 얘기거든요. 백신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청소년들은 접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12살 아래 어린이들은 접종을 못하고 있다 이런 제보들이 많았고 심지어 청와대의 그 민원에도 올라가 있었거든요. 이게 알아보니까 그 대한소아청소년 의사회라는 곳에서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전국에 있는 거의 모든 소아과,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대개 소아과 병원에서 백신을 맞추는데요. 백신이 없기 때문에 12살 이하의 접종을 중단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 의사회라는 곳에서. 그래서 어떤 이유냐? 그러니까 18세 아래 청소년들은 가능한데 12살 아래는 못 맞는 이유가 뭐냐? 그것을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13살부터 18살 청소년이나 62살 이상 어르신들은 신성약품이라는 곳에서 도매상에서 물건들을 받아서 전국 병원에 일괄적으로 나눠주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런데 12살 이하 어린이는 병원에서 직접 백신 제조사나 도매상으로부터 스스로 물건을 받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무료로 접종을 해주고 그 비용을 보건소에, 그러니까 국가에, 정부에 신청하면 돈을 받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조사나 의약품 도매상이 무료 접종분보다는 유료 접종분을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료 접종분이 물량이 없다는 거예요. 내놓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12살 이하 어린이도 유료 접종으로는 맞을 수 있습니까? 유료 접종 맞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 대상이 원래 그 연령대는 무료 접종으로 구분돼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무료 접종을 하러 가면 백신이 없는 거고 유료 접종을 하겠다고 하면 놔주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무료 백신 가격과 유료 백신 가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물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뜩이나 무료 대상자들도 유료 접종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 병원 입장에서는 유료 접종을 하면 자기네들 수익이 많거든요. 예를 들자면 지금 그 무료 접종할 때는 백신비라는 게 있고요. 시행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은 백신의 이제 단가가 있는 거고 시행비라는 건 주사를 놔주는 값이죠. 그게 무료 백신은 19,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신 비용하고 그 시행비 19,000원을 받아서 백신비는 제조회사에 주는 거고 시행비 19,000원을 받는 거거든요. 영원히 이제 수익을 얻는데 유료 접종은 4만 원에서 지금 4만 5천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백신 단가가 16,000, 7,000원이라고 치면 수익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병원 측에서도 사실은 유료 접종을 더 선호하는 것이고 제조사 같은 데서도 일단 유료 접종분으로 돌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12살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무료 접종분은 물량은 부족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당국이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당국이 이제 빨리 조사를 해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뭐 여유 있는 분들이야 유료 접종이라도 맞겠습니다만 여유 없는 분들 요즘 코로나로 경제가 힘들어서 어려운 분들은 무료 접종도 못 맞는 상황이에요. 뭐 경제적인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이것은 이제 정부가 연령대 같은 걸 다 정해서 그건 국가가 할 수 있는 국가의 그 의무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무료로 접종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제도 자체가 흔들려져 버릴 가능성이 있고 애초부터 이 백신 가격의 차이 문제가 이 공급의 불균형을 줄 거라는 그 지적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지금 이제 그게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이제 일부 백신에 문제가 있고 뭐 회수가 돼서 못 맞니 이런 이제 얘기들이 도니까
부모들은 더 이제 마음이 급해지는 거죠. 그래서 예. 유료로 돌아가는 거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계속해서 커지고 또 일부 못 맞는 사태까지 이제 벌어지는 것이죠. 네. 원래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이 독감 백신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좀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죠. 지난해까지만 해도 뭐 독감 백신이 부족해서 못 맞는다 뭐 이런 얘기가 크게 예.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19하고 겹치면서 이제 정부에서는 의욕적으로 이제 500만 명을 이상 늘려서 3천만 명을 맞추기로 했는데 이게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이제 여러 개가 다 꼬여버린 거죠. 예. 그럼 백신 지금 물량 부족 얘기 100만 명 넘는 분량 뭐 회수되면서 이제 물량 부족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지금 12살 이하 어린이 무료 접종도 지금 네.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네네. 방역 당국은 어떻게 지금 이 설명을 하고 있고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일단 그 예비한 물량들이 있다고 한 34만 명분 있다고 예.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것을 오늘 16일까지 12살 이하 어린이 무료 접종분으로 일단 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리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애초에 생산 계획했던 것보다 40만 명분 정도가 더 생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한 80만 명분 정도가 보충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큰 차이는 없는 거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심리적인 문제죠. 심리적으로 이제 부모나 이런 분들이 급해집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독감 유행 선포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독감이 가장 극성을 부리는 날짜가 예. 지난해는 11월 15일, 예. 그전에는 11월 16일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여유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우선 이제 어르신들이나 어린아이를 먼저 맞추고 예. 네네. 왜냐하면 이제 그 백신의 그 잠복기가 2주 정도를 보니까 예. 네네. 2주 전이라고 하면 이제 10월 말까지는 여유가 좀 있는 예. 거니까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예. 우선 맞아야 될 분부터 우선 좀 배려를 해주면 예. 아마 이 혼란은 단기간에 끝나고 정상을 찾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이 혼란 단기간에 끝나야 되고요. 예. 정부도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재복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달 인천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불이나 중화상을 입은 초등학생 형제들 기억하실 겁니다. 홀로 된 어머니가 아이들을 방치해서 일어난 사고인데 정부가 이처럼 아동학대가 아닌 방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엄마가 없는 집에서 라면을 끓이려다 화마에 휩싸여 치료를 받고 있는 8살과 10살 인천 초등학생 형제. 이웃들이 2년 전부터 3차례나 아이들 방임 학대 건으로 엄마를 신고했지만 헛수고였습니다. 지자체 등이 돌봄 참여나 시설 보호 위탁을 하려 해도 번번이 친권자인 어머니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이분들한테 좀 구속력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이분들이 안 만나겠다 그러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부가 이처럼 방임이나 정서 학대를 받는 아동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먼저 가정법원이 방임 아동을 가해 부모와 분리하는 시설 보호 조치를 적극적으로 내릴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해 법원과 협의를 추진합니다. 또 피해 아동 보호 계획으로 지자체가 제시하는 돌봄 서비스 이용을 보호자가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 규정도 마련합니다. 정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취약계층 아동 7만여 명을 대상으로 돌봄 공백이나 방임 발생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폭력을 가하는 것만이 학대는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관심과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다면 그것 역시 또 다른 형태의 학대입니다. 정부는 양육비를 안 주고 버티는 부모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고 아동학대 신고자를 적극 보호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프로포폴 상습 불법 투약 의혹을 폭로하겠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공동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8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미리 피해자 주거지를 답사하고 차명 휴대전화를 마련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고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않아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앞서 이 부회장이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받았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한 인물입니다. KTX 승무원을 양성하기 위한 온라인 강의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지를 강조하면서 피부 상태, 체중, 체형까지 주기적으로 관리하라고
당부하는데요. 코레일이 승무원의 외모를 깐깐하게 따진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KTX 승무원 채용을 담당하는 코레일 관광개발이 내놓은 객실 승무원 양성 온라인 강의입니다. 셀프 승무원 이미지 체크표를 활용하여 일주일 단위 또는 매일도 좋고요.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고 용모 점검표를 주고 체중과 체형은 물론이고 피부 상태까지 꾸준히 관리하고 개선점도 적어보라고 합니다. 고객들에게 좀 더 밝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 피부 관리를 하거나 맵시 있는 유니폼 착용을 위해 다이어트를 하기도 하죠. 철도 서비스를 판단하는데 승무원의 이미지가 중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고속철도 승무원들에게 바라는 고객의 기대치와 눈높이, 이미지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레일 관광개발은 이 강의를 수료한 지원자에게 서류 전형에서 교육 점수 만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코레일이 열차 승무원의 얼굴과 몸매를 따진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에도 여성 승무원에게 꼭 화장을 하라면서 립스틱 색상 등 화장법까지 규정했다가 된소리를 맞았습니다. 오죽하면 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 여성 근로자에 대한 대표적인 성차별 사례로 나이와 키를 제한했던 과거 KTX 승무원 채용 기준을 꼽았지만 한 달 만에 외모를 강요하는 강의가 또 나온 겁니다. 사회적 문제를 개선하려는 코레일 관광개발의 자정 능력을 상실한 것인데 고객의 안전과 서비스를 담당하는 승무원 본연의 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자체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코레일은 승무원의 복장과 용모 규정을 간소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승무원이 되기 전부터 외모를 가꿔야 한다는 시대착오적인 교육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현대차의 정의선 수석 부회장이 회장에 취임했습니다. 2000년 정몽구 명예회장이 현대차 그룹을 출범시킨 뒤에 20년 만에 총수 교체입니다. 3세 경영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됐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정의선 현대차 수석 부회장이 회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사회를 통해 그동안 우리 그룹을 이끌어주신 정몽구 회장님을 명예회장님으로 추대하고 제가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정몽구 명예회장의 뜻에 따른 것으로 2000년 이후 20년 만에 총수 교체입니다. 지난 7월 대장기 실염으로 입원한 정몽구 명예회장은 계속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건강은 차츰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의선 신임 회장은 현대그룹 창업자 정주영 회장과 현대차를 세계 5위 자동차 회사로 만든 정몽구 명예회장의 경영 철학을 계승하겠다는 뜻을 강조했습니다. 두 분께서 이룩하신 숭고한 업적과 기업가 정신을 이어받아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인류의 행복에 공헌하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현대가 장손인 정의선 회장은 1970년생으로 고려대와 미국 샌프란시스코 경영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2005년에는 어려움을 겪던 기아차 사장을 맡아 디자인 경영으로 위기를 이겨냈고 재작년부터는 수석 부회장으로 전기차와 수소차, 자율주행 등의 사업을 주도하며 현대차 그룹을 진두지휘해왔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3세 경영 시대를 연 정 회장 앞에는 지배구조 개편 등 풀어야 할 과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의 합병 분할을 통한 지배구조 개편이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실질은 지배구조 개편이 불발되었고 경영권 확보도 아직 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장 타이틀을 달았기 때문에 향후 경영권 확보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전 세계에서 7만 대 넘는 리콜 사태를 불러온 코나 전기차 배터리 화재와 중고차 매매 시장 진출을 둘러싼 갈등 문제 등도 해결해야 합니다. 격변의 시기 재계 2위 현대차 그룹을 이끌게 된 정의선 회장은 미래 산업 생태계를 주도하기 위한 도전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정의선 부회장이 회장에 오르면서 국내 4대 그룹 모두 40, 50대의 젊은 총수가 경영 전면에 나서게 됐습니다. 다른 주요 기업들도 경영권 승계 움직임이 활발해 재계의 세대 교체 시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광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정의선 신임 회장은 지난 5월부터 삼성 이재용 부회장, LG 구광모 회장,
SK 최태원 회장 등과 잇따라 만났습니다. 재계 4, 50대 경영자들이 핵심 사업인 전기차의 배터리 분야 협력을 논의하는 모습이 재계의 달라진 풍경입니다. 4대 그룹 경영자 가운데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이 59세로 나이가 가장 많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52세, 정의선 회장은 50세, 그리고 LG그룹 구광모 회장은 42세로 가장 젊습니다. 이제 4대 그룹에서 회사를 일군 창업주의 모습은 볼 수 없고 4, 50대의 젊은 경영자들로 모습이 확연히 바뀌었습니다. Hyundai Motor Group is transforming into a smart mobility solution provider as it continues to implement our vision of progress for humanity.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등 주요 재판을 앞두고도 최근 네덜란드 반도체 업체를 방문하는 등 반도체 협력과 대규모 투자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자동차와 반도체, 전자 등 대표 기업들의 혁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에 4대 그룹은 세대 교체를 완성했습니다. 디지털 전환을 비롯한 새로운 경제 환경의 전개, 그리고 코로나19를 비롯한 기업 상황의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세대 교체와 이를 통한 리더십의 확립이 필요한 시기가 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계 다른 주요 기업들에서도 세대 교체의 속도가 붙는 모습입니다. 하나그룹은 김승현 회장의 장남인 37살 김동관 하나솔루션 부사장이 3세 경영에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이 외에도 CJ그룹이나 현대중공업지주, 코오롱그룹, LS그룹 등에서도 경영자의 자녀들이 주요 직책을 맡아 변화를 위한 신호탄을 올렸습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과 중일 무역 분쟁 등 복합 위기 속에 1970에서 1980년대에 출생한 젊은 경영자들의 경영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이광규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 성장률을 기존 전망치와 같이 마이너스 1.3%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가 빨라서 엄격한 재정 준칙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행 연 0.5%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금통위는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지난 8월에 발표된 전망치였던 마이너스 1.3%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안정적 성장세를 이어갈 때까지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면서 필요한 때 적절히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재는 이와 함께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6월 이후에는 주택 거래라든가 또 주식 투자 자금 수요가 늘어나면서 시용 대출을 중심으로 가계 대출이 큰 폭 증가했습니다. 이미 높은 상황이 있는 그 가운데서 최근 증가세가 더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또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에 따라 가계부채 억제나 자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거시 건전성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재정준칙 도입 방안과 관련해선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려면 엄격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빠른 저출산 그리고 급속한 고령화 진전으로 인해서 연금이라든가 의료비 등 의무 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는 엄격한 재정 준칙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총재는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재정 준칙에 대해서 앞으로 국회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도 듣고 해서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최선의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장기적으로는 국가 채무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억제하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독일의 수도 베를린 거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철거가 일단 보류됐습니다. 철거 명령을 내렸던 베를린 밑에구청은 현지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자 시간을 두고 절충안을 마련하자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가토 가츠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오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앞으로의 움직임을 지켜볼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인식과 대응을 다양한 형태로 설명해 국제사회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는 한중일 정상회의 연내 개최가 불투명하다는 일각의 관측과 관련해서 성사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오늘 만남 여부가 양국 간 현안 해결의 전제 조건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당 창건 75주년 일정을 마무리하자마자 함경남도 수해 현장을 현지 지도하는 등 광폭 행보에 나섰습니다. 애민 지도자상을 부각하면서 체제 결속을 다지는 건데 올 연말까지 이른바 80일 전투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열병식과 경축 행사 등 당 창건 75주년 관련 일정이 마무리되자마자 김정은 위원장이 함경도로 달려갔습니다. 지난 태풍으로 큰 피해를 본 북한의 주요 광산지대인 검덕지구입니다.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아직 완전히 복구되지 않은 위험천만한 협곡철길을 달려 멀고 험한 검덕당까지 찾아왔다며 찬양하고 혹심했던 피해 흔적을 말끔히 지워낸 군인 건설자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그간 검덕지구 인민의 살림살이에 관심을 쏟지 못하고 뒤떨어진 생활환경 속에 살게 한 데 대해 심하게 자책해야 한다면서 80일 전투 기간에는 피해 복구를, 내년부터 시작되는 경제발전 5개년 계획 기간에는 2만 5천 세대 주택을 새로 짓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경제 상황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체제 운영의 정당성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성과를 내지 못하는 만큼 주민들에게 다가가고 주민들을 사랑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이런 가운데 북한은 내년 초 8차 당대회를 앞두고 연말까지 이어지는 80일 전투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특히 추수철을 앞두고 쌀만 있다면 두려울 게 없다면서 생산량 증대를 독려하는 한편 80일 전투의 핵심 역량은 당원들이라면서 본격전에 앞장서 내달려야 한다고 촉구하는 등 분위기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수해 복구와 관련해 여전히 외부 지원 수용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답장을 받은 북한 피격 공무원의 유족이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히며 해양경찰청에 당시 선원들 진술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격 공무원의 형인 이래진 씨는 오늘 인천해양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 대통령의 답신에 유감의 표시만 담겨 있고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또 조카가 편지를 통해 문 대통령에게 물어본 내용이 상당히 많았는데 간략한 답신만을 보낸 것에 대해 서운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홍콩 민주화 활동가 조슈아 웡이 그룹 방탄소년단에 대한 중국 누리꾼들의 생트집을 비판하면서 중국의 민족주의 고조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웡은 오늘 트위터 계정에서 BTS 사태 배후에는 중국 민족주의의 고조와 중국과 다른 나라 간의 갈등에 대한 우려할 만한 조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웡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어떤 이슈가 중국 민족주의자들의 신경을 건드릴지 예측하기가 어려워져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 대선이 약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의 지지율 격차가 17%포인트로 더 벌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의 일간 가디언은 오피니언 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7%가 바이든 후보를, 40%가 트럼프 대통령을 각각 지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격차는 이달 초 CNN 조사에서 나타난 16%포인트보다 더 확대된 겁니다. 빈혈이나 임신 등 신체적인 특징 때문에 여성은 남성보다 헌혈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60대 여성이 45년 동안 꾸준한 건강관리로 우리나라 여성 가운데는 처음으로 헌혈 500회를 기록했습니다. 지금도 한 달에 2번씩 헌혈하고 있다는 헌혈왕 유배영 씨를 김종화 기자가 만났습니다. 우리 아저씨 그때 군에 다닐 때 같이 이제 휴가 나오면서 우연히 거가 가지고 우리 아저씨는 난 바깥에서 울고 있었거든요. 피 빼는 게 무서웠어요. 1975년 20살 어린 시절 헌혈이 무서워 울었다는 유배영 씨가 우리나라 여성 헌혈왕입니다. 당시 따뜻한 우유 한 잔으로 마음을 진정시키며 처음 경험했던 헌혈이 어느 순간 습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한 버릇이 돼가지고 보름만 딱 되면 안 하면 몸이 아파요. 저녁에 잠을 못 자고 막 밥을 못 먹고 이렇기 때문에. 22년 전 교통사고로 장애 판정까지 받았지만
헌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60대가 돼서도 매달 2차례씩 생명 나눔에 동참했습니다. 여성분들께서 다회원회에 참여하신다는 것은 평상시에 어떤 건강관리랄지 그리고 생명을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런 부분들의 발로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그렇게 달성한 헌혈 500회 기록. 우리나라 남성의 경우는 700회를 넘어선 경우도 있지만 여성 가운데에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여성의 경우 임신이나 빈혈 등으로 헌혈 부적격이 많다는 점에서 이번 기록은 500회라는 숫자 이상의 의미도 있습니다. 헌혈왕은 대기록을 이뤘지만 소감은 소박하고 담담했습니다. 남도 도와주고 내 몸도 좋아지고요. 딴 거뭐 바라는 게 없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유럽 축구연맹 네이션스 리그에서 우크라이나가 사상 처음으로 스페인을 꺾었습니다. 경기는 스페인이 압도적으로 끌어갔지만 결국 축구는 골이었습니다. 김재영 기자입니다. 스페인 모레노의 헤딩 슈팅이 우크라이나 부스찬 골키퍼의 손끝에 걸립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머리 위로 날아든 어려운 슈팅을 빠른 반사 동작으로 쳐냈습니다. 선방쇼는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스페인의 17살 유망주 파티의 1대1 기회도, 주장 라모스의 낙차 큰 프리킥도 모두 막혔습니다. 스페인은 상대 골키퍼의 윙크까지 보내며 여유를 부렸지만 끝내 골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무려 21개의 슈팅을 퍼붓고도 헛심만 썼습니다. 반대로 슈팅 3개에 그친 우크라이나는 그중 하나를 득점으로 연결하는 고효율 축구로 사상 처음으로 스페인을 꺾었습니다. 골키퍼 골킥을 시작으로 헤딩과 침투 패스를 거쳐 깔끔한 마무리까지 스페인이 90분 동안 두드리고도 열지 못한 골문을 보란듯이 단 9초 만에 시원하게 열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스페인전에서 득점을 기록한 건 2003년 9월 이후 17년 만으로 공교롭게도 우크라이나 축구 전설 셰프첸코 현 대표팀 감독이 17년 전 마지막 득점의 주인공입니다. 월드컵 우승이라도 한 듯한 뜨거운 분위기 속에 2년 가까이 계속된 스페인의 A매치 무패 행진은 15경기에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Que creo hemos merecido ganar, pero es el típico partido que dominas a un rival durante prácticamente todo el partido. 독일과 스위스는 난타전 끝에 3대3으로 비겼습니다. 두 골을 먼저 내준 독일은 무서운 뒷심으로 역전승을 노렸지만 무승부로 마무리했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PGA 투어 더 CJ컵 대회가 우리 시각으로 모레 새벽에 개막합니다. 세계 랭킹 1위 더스틴 존슨은 대회 개막 직전 코로나19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아서 출전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김상희 기자입니다. 지난해까지 제주에서 열렸던 국내 유일의 PGA 투어 더 CJ컵 대회가 코로나19로 인해 올해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립니다. 세계 1위 더스틴 존슨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대회 직전 아쉽게 출전이 무산됐습니다. PGA 투어 사무국은 코로나19 관련 증세를 보인 존슨이 투어 관계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이 나와 대회에 출전하지 못하게 됐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세계 1위가 아쉽게 자리를 비우지만 세계 2위 존 남과 3위 저스틴 토마스, 4위 로리 맥길로이 등 상위 랭커들이 총출동합니다. 제주에서 2번이나 우승했던 디펜딩 챔피언 저스틴 토마스는 한국에서의 좋은 기억을 라스베이거스에서도 이어간다는 각오입니다. Some Korean barbecue for lunch yesterday, which was still incredible. But no, obviously, wish was able to be at Nine Bridges and at Jeju Island. But obviously, Shadow Creek is a pretty unbelievable alternative. 국내 기업의 타이틀 스폰서 대회인 만큼 11명이 출전하는 한국 선수들의 각오도 여느 때와 다릅니다. 저스틴 토마스, 브룩스 캡카와 1, 2라운드 한 조에 편성된 세계 23위 임성재는 3년 연속 출전하는 이번 대회 목표를 톱5 진입으로 잡았습니다. 계속 중위권 한 32, 40위 정도의 성적을 했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탑10 아니면 탑5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총 상금 112억 원, 우승 상금 20억 원,
컷오프 없이 4라운드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는 김한별과 이재경, 김성현 등 국내파들도 대거 출전해 세계 무대 도전 가능성을 타진합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시험을 재검시하겠다고 하는 의사 표시를 이제 어떻게 할 기회를 못했다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오리알처럼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국가고시에도 영향을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의사들만 무슨 특혜를 주냐. 전 초대 경영의 효과가 안 나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에 커다란 문제가 생깁니다. 그 인턴들이 대부분 다 수도권 그리고 대형병원이고 그 필수 의료 자체가 공개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해결해서 좀 될까 이렇게 고민을 드려봤습니다. 보건 복지부도 그런 의료의 실상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으니까는 맹목적으로 이런 시험을 보지 않겠다 하는 그런 태도로 시험을 연구를 이제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사 하고 오늘 위원장님을 전해드립니다. 그러니까 24년 만에 처음 희망했던 상임복지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011년에요. 이 만삭아내를 살해한 전공의가 있었습니다. 이 전공의 백모 씨의 의사 면허는 살아 있습니까? 취소됐습니까? 살아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살아 있습니다. 네. 살인을 범해서 사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갇혀 있는 의사, 그 면허는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그것도 살아 있습니다. 예. 아동 성범죄를 범해서 지금 10년을 받아서 감옥에 있는 의사, 그 면허는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예, 그것도 살아 있을 걸 생각합니다. 살아 있다고 말은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다고 면허 유효한 것으로. 이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보면 분통 터지는 노릇이겠습니까? 지난 5년간 의사들이 저지른 살인, 폭력 등 4대 강력 범죄는 2,867명, 성범죄자는 613명에 달했습니다. 징역을 받던 사형이 선고되던 어느 누구도 의사 면허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상 바탕에는 아무리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의사 면허를 취소하지 않는다는 이 특권의식. 독일 같은 경우는요, 의사가 형사소추가 되어서 구속이 되면 바로 면허가 정지가 됩니다. 형이 확정이 되면 면허가 취소가 되고요.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의료법 관련된 법령을 위반해서 금고 이상의 형이 사법부 판단으로 확정될 때만 면허가 취소됩니다. 왜 이렇게 느슨한 기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 법이란 것은 그 사회의 산물이니까 사회의 여러 가지 구조적인 계층 간의 역학관계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예, 의사와 마찬가지로 그만큼 책임이 있고 보다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어진 다른 직종들은 이 금고 이상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가 되는데 왜 의사만 이런 살인죄, 강간죄, 성범죄를 범해도 면허가 취소가 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좀 의원님의 좋은 질문에 답이 참 의문입니다만은 무답입니다만은 입법부에서 그렇게 법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아, 그렇죠. 이 법이 이렇게 계약이 된 게 있습니다. 이젠 낮 동안에도 공기가 많이 서늘하죠. 퇴근길부터 찬바람이 더 강해지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저녁 6시 무렵 서울 기온이 12도, 내일 아침은 6도로 올가을 최저 기온을 기록하겠고요. 대관령은 무려 영하 1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구름이 많이 지나는 모습입니다. 밤 한때 강원 동해안에는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도 내륙은 대체로 맑겠고요. 울릉도와 독도는 낮까지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또 아침까지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내륙 곳곳에도 첫 얼음이 관측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2도에서 5도나 낮겠습니다. 서울 6도, 춘천과 안동 3도, 대구와 전주 7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한낮에도 서늘하겠는데요. 서울 17도, 대구와 창원 20도에 머물겠습니다. 모레부터는 예년 수준을 회복하면서 이맘때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저녁 종합 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